제 이름은 한선우, 예수녀 덜비예요. 저는 여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제 손때가 묻어 정갈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33평형 아파트로 남편 박지훈 씨와 결혼해서 신혼 때부터 35년을 살아온 곳이죠. 벽지는 몇 번 바꿨고 장판도 2번 갈았어요. 부엌 타일은 여전히 옛날 것이지만 제가 매일 닦아서 반들반들 윤이 나죠. 오늘 같은 날은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난 거예요. 오늘은 제 전부나 마찬가지인 손자 유준이의 7번째 생일이거든요. 칠순잔치만큼이나 중요한 날이에요. 7살이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다오카오는 우리 손주가 얼마나 컸는지 벌써 7살이라니 저는 이불을 개고 일어나 먼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른 새벽에 서울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지만 상쾌했어요. 마포대교 너머로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고 있었죠. 저는 먼저 거실 한편에 모셔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어요. 사진 속 남편은 60살 때 모습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죠.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사진 속에서만큼은 여전히 제게 웃어주고 있어요. 지훈 씨, 오늘 우리 유준이 생일이에요. 벌써 7살이래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저는 혼잣말을 하며 영정 사진의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곧장 부엌으로 향했죠. 오늘은 정말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냉장고를 열어 어제 미리 불려둔 미역을 꺼냈어요. 미역국은 충분히 불려야 국물이 진하고 맛있거든요. 손으로 미역을 만져보니 말랑말랑하니 딱 좋았어요. 저는 먼저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기 시작했죠. 유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니까 정말 정성껏 끓여야지. 저는 미역을 넣고 조심조심 볶았어요. 참기름 냄새에 미역 냄새가 더해지니 벌써부터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육수를 부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푹 고아둔 사골 육수였죠. 보통은 멸치 육수를 쓰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사골 육수로 준비했어요. 국이 끓기 시작하자 뭉근하고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미역국이 천천히 끓는 동안 저는 잡채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면은 이미 어젯밤에 불려뒀어요.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양파, 파프리카, 채소들을 하나하나 곱게 채 썰었어요. 제 손은 68배 나이지만 칼질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40년 넘게 이 부엌에서 요리를 해왔으니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당면을 삶아서 참기름에 버무리고 채소들을 하나씩 볶아냈어요. 각각의 채소를 따로따로 볶아야 색깔도 예쁘고 맛도 살아나거든요.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당근과 파프리카는 살짝만 볶아서 아삭한 식감을 살렸어요. 표고버섯은 조금 더 볶아서 고소한 맛을 내고요. 우리 유준이가 잡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먹을 때도 2그릇이나 먹었지.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자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불고기는 유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는 고기를 곱게 썰어서 배, 양파, 마늘을 갈아 넣은 양념에 재웠어요.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까지 정성껏 섞어서요. 고기를 양념에 주물러 재우면서 저는 유준이의 환한 얼굴을 상상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4시간 넘게 부엌에서 요리를 한 거죠. 허리가 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렌지 위에서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잡채는 커다란 접시에 곱게 담겨 있었고 불고기는 냉장고에서 양념이 배도록 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미역국 간을 봤어요. 국자로 국물을 떠서 호호 불어 맛을 보니 딱 좋았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죠. 완벽해. 우리 유준이가 정말 좋아하겠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부엌 창가에 놓인 남편의 작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부엌 창가에는 남편이 살아생전에 찍은 사진 하나가 액자에 담겨 있거든요. 거실 영정보다는 작지만 제가 요리할 때마다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지훈 씨, 우리 유준이가 벌써 7살이에요. 당신도 지금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이 제일 아끼던 손주인데 남편은 유준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유준이가 4살 때까지 함께였으니 그 추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유준이를 안고 동네 놀이터에 가곤 했죠.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같이 타고 모래놀이를 하면서요. 제 삶은 언제나 그랬듯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게 제 행복이었고요. 젊었을 때는 남편을 위해 살았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아들을 위해 살았고,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손자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어요. 저는 얼른 유준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10시. 아들 박진수는 평일에는 금융회사에 출근하지만 오늘은 주말이니까 집에 있을 거예요. 며느리 최하은도 주말에는 보통 늦게 일어나지만 오늘은 유준이 생일이니까 벌써 깨어났을 거고요. 제 아들 박진수는 금융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43인데 회사 생활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언제 봐도 피곤한 얼굴이고 말수도 적어졌죠. 예전에는 저한테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이 하고 투정도 부렸는데 요즘은 그냥 무뚝뚝해요.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제 눈에는 늘 바쁘고 애처로운 아들이죠. 하지만 며느리인 최하은은 조금, 아니 많이 달랐어요. 38빈 며느리는 요즘 유행한다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런 걸로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는 법이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다녔죠. 제가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는 않고 사진만 찍을 때가 많았어요. 사진을 찍고 나면 한두 젓가락 먹는 신용만 하고는 배불러요라고 하더라고요. 간이 넘으세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기름져요.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툭툭 내뱉을 때면 마음이 좀 그랬죠. 30년 넘게 이 방식으로 요리해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하고 넘기려고 애썼죠. 언젠가 며느리가 유준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을 때였어요. 며느리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이 아파트는 너무 좁고 낙지 않아요? 유준이 교육 환경에도 안 좋고요. 요즘은 다들 강남이나 파주 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여기는 좀, 며느리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이 집이 별로라는 거죠.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이 집이 젊은 며느리 눈에는 낡고 초라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도 여기가 지하철역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좋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을 애써 무시했어요. 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하고 넘기려고 애썼죠. 며느리가 어떻든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제 손자 유준이 뿐이었으니까요. 유준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예요. 까만 눈동자에 통통한 볼, 그리고 한바구음을 지으면 양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죠. 유준이는 저를 볼 때마다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작은 몸에서 나는 아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머니 나 할머니 집 올래요. 할머니 국 먹고 싶어요. 유준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유준이한테 이것저것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했어요. 영어 유치원에 미술학원, 태권도, 피아노까지. 겨우 7살인 아이한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며느리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은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동네 금은방에 가서 유준이 탄생석인 루비를 박아달라고 했죠. 팔찌에는 사랑하는 유준이에게 할머니가라고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예쁜지 금은방 주인 아저씨도 정말 예쁘게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 손주가 이걸 받고 좋아해야 할 텐데. 저는 빨간 벨벳 상자에 곱게 담긴 은팔찌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그렇게 요리가 거의 다 완성될 무렵이었어요. 마침내 제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죠. 화면을 보니 아들 진수라고 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손에 물이 묻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얼른 받았죠. 여보세요, 아들. 제 목소리가 들뜬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아들, 유준이 바꿔줘. 할머니가 생일 축하한다고 해야지. 저는 신이 나서 말했죠. 유준이의 할머니라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어머니, 지금 좀 바빠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밝게 말했어요. 아니, 잠깐만이면 돼. 유준이 목소리만 들으면 어머니, 아들이 제 말을 끊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유준이 생일 파티요. 어머니 댁에서 못하게 됐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죠. 부엌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렌즈 위에서 보글보글 끓던 미역국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다 차렸는데 새벽부터 준비했단다.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만들고 불고기도. 어머니, 아들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또 끊었어요. 하은이네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댁에서 파주에 있는 빌라에서 파티를 한대요. 아주 크게요. 거기 야외 잔디밭도 넓고 무슨 고급 케이터링까지 불렀다고 하셨어요. 유준이 친구들도 전부 그쪽으로 오라고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 유준이가 직접 전화로 말했잖아요. 할머니, 나 생일 때 할머니 미역국 먹고 싶어요. 할머니 잡채도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듯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지만 유준이가 할머니 잡채랑 미역국 먹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며칠 전에 직접 전화해서 제가 겨우겨우 말을 쥐어짰지만 아들은 제 말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애가 뭘 알아요. 그냥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준비 그만하세요. 제가 저녁에 주소 찍어드릴 테니 파주로 오세요. 그럼 끊을게요. 아들, 잠깐만. 제가 다급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어요. 또 하는 신호음만 들렸죠.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부엌 한가운데 망연자실 서 있었어요. 렌즈 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싱크대 옆에는 정성껏 만든 잡채가 커다란 접시에 담겨 있었고요. 냉장고 안에는 양념에 재워진 불고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4시간 넘게 쏟아부은 제 사랑과 노동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사랑, 제가 살아온 방식, 어쩌면 제 존재 자체에 대한 거절이었어요. 저는 하염없이 끓고 있는 저 미역국 솥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남편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 씨, 나 어떡해. 눈물이 자꾸만 나왔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타일 바닥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죠.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도 하나뿐인 손자 생일이잖아요. 그 아이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 그거 하나뿐이었죠. 유준이를 보지 못하면 이 생일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실망시켜도 유준이만큼은 제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파주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결국 저는 식어버린 잡채와 불고기는 냄비째 그대로 냉장고에 넣고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미역국만 정성껏 보온병에 담았어요. 큰 보온병 하나에 가득 담았죠. 뜨거운 국물이 보온병 입구까지 올라왔어요.
뚜껑을 꼭 닫으면서 저는 이 국이 파주에 도착할 때까지 따뜻하게 유지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유준이 주려고 어제 막 찾아온 작은 선물 상자, 그 은팔찌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어요. 빨간 벨벳 상자가 가방 안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을 위해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곱고 아끼는 개량 한복을 꺼내 입기로 했어요. 연한 하늘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 그리고 은은한 자주색 조끼를 걸쳤죠. 이 한복은 남편 칠순잔치 때 맞춘 거예요. 세탁소에 맡겨서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깨끗하고 단정했어요. 손주 생일잔치에 가는 할머니인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도 그래도 유준이 할머니잖아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작은 비녀를 꽂았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는 화장도 조금 했어요. 연지를 살짝 바르고 입술에도 색을 입혔죠. 거울 속 제 모습이 평소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가의 주름과 손등의 핏줄은 숨길 수가 없었죠. 그래도 괜찮아. 오늘의 주인공은 유준이니까.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무시했죠.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께 파주 주소를 보여드리니 꽤 멀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할머니, 여기서 파주까지 1시간 반은 걸릴 텐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손주 생일이거든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정성스러운 할머니라. 제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택시를 타고 파주로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포구를 벗어나 홍대 쪽을 지나고 한강을 건너고 점점 도시가 아닌 외곽으로 나가는데도 저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가방만 쳐다봤어요. 가방 안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있었죠. 마음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냥 이대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손님도 아닌데 왜 내가 가야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유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까만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며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유준이를 위해서라도 가야 해. 1시간 반 정도 달렸을까요? 한 시간 반 정도 달렸을까요? 논밭이 보이고 새로 지은 큰 건물들이 보이더니 마침내 고급 주택가가 나타났어요. 담장이 높고 나무가 울창한 그런 곳이었죠. 할머니, 여기 맞으세요? 와, 여기 집들 정말 크네요. 기사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창밖을 보니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큰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게 집인가 호텔인가 싶을 정도로 컸죠. 드디어 택시가 한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아들이 보내준 주소의 그 집이었죠. 제가 어마어마한 풍경에 압도되어 있을 때 택시 기사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다 왔어요. 요금은 5만 3천 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돈을 셌어요. 5만 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평소 같으면 아까운 돈이지만 오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그 빌라를 올려다봤어요. 그건 집이 아니라 무슨 거대한 성 같더라고요. 3층짜리 건물에 사방이 높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완벽하게 관리된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잔디밭 한쪽에는 무슨 텐트 같은 게 쳐져 있었어요. 아마 거기서 파티를 하는 모양이었죠. 저 같은 사람은 함부로 발을 디디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문 앞에는 경비원처럼 보이는 사람도 서 있었고요. 주차장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벤츠, BMW, 그리고 저는 이름도 모르는 차들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 안에 제 손자가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경비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저는 박유준 어린이 할머니인데요. 오늘 생일 파티가.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명단을 확인했어요. 한선우님이시죠? 들어가세요.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아마 아들이 넣어뒀나 봐요. 그래도 초대는 한 거네 하고 안도했죠. 문을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파티는 이미 한창이었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제가 평생 알던 생일 잔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섞인 라이브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현악 사중주인가. 그런 고급스러운 음악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번쩍이는 명품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하나같이 하이힐을 신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고 목과 손목에는 보석이 반짝였어요. 남자들은 말끔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음식들도 전부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조그맣고 예쁜 서양식 음식들 뿐이었어요. 카나페인가 뭐 그런 거요. 작은 빵 위에 연어나 치즈가 올라가 있는 한 입에 먹는 음식들이었죠. 샴페인을 든 웨이터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제가 정성껏 끓여온 이 미역국이 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어 보였어요. 제 손에 든 보온병이 갑자기 무척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제 개량 한복이 이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죠. 제가 그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어쩔 줄 모르고 머뭇거리며 들어서자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사돈 어른 오셨네요. 제 사돈인 최경미 여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예순이 넘은 분인데도 어찌나 화려하게 꾸몄는지 꼭 백화점 1층에 서 있는 마네킹 같았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했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손목에는 번쩍이는 팔찌가 여러 개 채워져 있었고요. 사돈, 늦지 않으셨어요. 막 시작하는 참이었어요. 사돈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시선이 마치 이상한 물건을 보는 것 같았죠. 특히 제 개량 한복을 보는 눈빛이 그랬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준비한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사부인,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유준이 선물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제가 이 동네 금은방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유준이 탄생서까지 박아 넣은 은팔찌가 들어있었거든요. 사돈은 그 상자를 받아들고는 열어보지도 않고 무게를 가늠하듯이 손에 들어보더니 마침내 뚜껑을 열었어요. 은팔찌가 빨간 벨벳 위에서 반짝였죠. 하지만 사돈의 얼굴에는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 사돈. 사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요즘 애들이 이런 은을 차나요? 애들 것도 다 명품 브랜드로 하는데 티파니나 까르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좀 애가 차다가 이 빠질까봐 걱정이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은팔찌가 왜 이를 빠지게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비웃는 거였죠. 바로 그때 제 며느리 하은이가 핸드폰을 든 채로 다가왔어요. 핸드폰을 제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걸로 라이브 방송인가 뭔가 하는 중이었나 봐요. 화면을 보니 작은 하트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살짝 돌리면서 제게 말했죠.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이런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셔서요. 하, 시어머니 패션. 어때요? 여러분? 며느리가 핸드폰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아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저를 비웃고 있었겠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그 은팔찌 상자를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듯 테이블 구석으로 쓱 밀어버리더라고요. 다른 선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는데 제 선물만 구석에 처박혔어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려서 들고 있던 미역국 보온병을 저도 모르게 등 뒤로 감췄어요. 이 보온병까지 보이면 또 얼마나 비웃을까 싶어서요. 제가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사돈 최경미 여사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주변 하객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이지, 사돈. 사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세상에 오늘 파티 분위기가 이런데
그 한복은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꼭 무슨 민속촌에서 오신 줄 알겠네요. TPO라고 time, place, occasion,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TPO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게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이 파티 분위기에 안 어울려요. 우리 손주 생일인데 사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망신을 주더군요. 순식간에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흐르던 음악 소리도 잠시 멈춘 것 같았죠. 저 할머니 누구야? 아, 신랑 쪽 어머니래. 진수 씨 어머니? 어머, 세상에, 한복을 입고 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이지 68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끔찍한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는 그 화려한 파티의 완벽한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반짝이는 그림에 튄 더러운 오점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죠. 더 이상 단일초도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제 발걸음이 막 정원 쪽으로 향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자 유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뒤뚱뒤뚱 달려오는 거예요. 작은 턱시도를 입은 유준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유준이가 제 다리를 껴안았어요. 그 작은 체온이 전해졌죠. 할머니, 내 미역국 가져왔어요? 할머니 미역국 먹고 싶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방인 취급받는 저를 유일하게 알아보고 달려와 준 건 제 손주뿐이었어요. 유준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그 순간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어요. 무릎을 꿇고 유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럼 우리 유준이 주려고 가져왔지. 할머니가 새벽부터 끓였어. 진짜요? 와, 유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저쪽 조용한 데 가서 먹을까? 할머니랑 둘이서. 저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했어요. 사람들이 덜한 곳으로 파티장 한쪽 구석으로 향했죠. 그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3장, 뜨거운 미역국. 저는 유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파티장의 소란을 피했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하인들이 음식을 나르는 통로 근처 구석진 곳에 겨우 자리를 잡았죠. 거기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유준이는 제 눈치만 살피면서도 기대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작은 손으로 제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할머니, 거기 미역국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유준이 먹으려고 할머니가 특별히 끓였지. 저는 얼른 보온병을 꺼냈어요. 뚜껑을 돌려서 열자 따뜻한 김이 확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죠.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그 냄새였어요. 와, 할머니 냄새다. 유준이가 작은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할머니 냄새라니 그 말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는 작은 그릇에 국을 조심조심 덜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후 불어서 식혀주면서요. 조심해,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야 해. 네, 할머니. 유준이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막 한 입 먹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준아, 야, 어디선가 다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준이 유치원 친구인가 봐요. 그 아이가 유준이를 보지 못하고 빠르게 뛰어오다가 유준이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지나갔어요. 아, 유준이가 비틀거렸어요. 아이 손에 들려있던 그릇이 그대로 기울어졌고 아직 김이 나던 뜨거운 미역국이 유준이의 작은 손등 위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아, 유준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함께 유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파, 아파, 뜨거워. 유준이의 작은 손등이 순식간에 빨갛게 변했어요. 할머니 미워, 할머니 때문이야. 유준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제 심장도 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유준이를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유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어디 보자, 손 좀. 하지만 유준이는 계속 울면서 제 손을 뿌리쳤어요. 싫어. 아파. 그 비명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제 며느리 하은이었어요. 유준아,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유준이의 붉어진 손등을 보더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죠. 며느리는 저를 매섭게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애 잡으려고 환장하셨어요. 당신이 이딴 걸 기어코 가져오니까 애가 다치잖아요. 아니야, 이건 사고였어. 다른 아이가 뛰어오다가.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셨죠? 일부러 애 다치게 한 거죠? 우리 애 싫으시죠? 며느리의 말이 점점 거세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유준이 손이라도 잡아주려고 손을 뻗었어요. 유준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손 좀, 손대지 마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아주 거칠게 쳐냈어요. 제 손등이 따끔했어요. 더러우니까 손대지 말라고요. 더럽다고요. 제 손이 더럽다고 했어요. 제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뒤이어 사돈 최경미 여사도 혀를 차며 다가왔어요. 내가 뭘 했어요, 사돈. 저런 천박한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꼴 좋네요, 정말. 사돈의 말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사고였어요. 나는 유준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싶다고요?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애가 뭘 알아요. 어머니가 자꾸 먹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애가 다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제 유일한 피부치, 제 아들 진수를 애타게 쳐다봤어요. 제발, 제발 내 편 좀 들어다오. 이게 사고였다고,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좀 말해다오. 하지만 진수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하객들의 시선을 괴로운 듯이 의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내 진수는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아들의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어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그냥 좀 가시면 안 돼요? 창피하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제 아들이 제게 창피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내가 내 손주 걱정하는 게 그렇게 죄니? 너 먹이려고, 유준이 먹이려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며느리 하은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보온병을 집어들었어요. 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이 더러운 것 좀 당장 치워버려야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보온병에 남아있던 뜨거운 미역국 전부를 제 얼굴과 가슴을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와,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흐르던 음악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멈췄어요. 저는 뜨겁다는 생각보다 너무나 경악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뜨거운 국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머리카락이 젖어 이마에 달라붙고 미역줄기가 제 얼굴과 개량 한복에 엉겨붙어 흘러내렸어요. 모든 하객이 이 끔찍한 광경을,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뜨거운 국물로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화상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사돈 최경미 여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이 침묵을 깼어요. 사돈, 이만 가보시죠. 파티 분위기 다 망쳐놓으셨네요. 제 아들 진수는 마지막까지 끝끝내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온몸으로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질질 흘러내리는 미역국보다 더 더러운 수치심을 뒤집어 쓴 채 그들의 화려한 빌라에서 쫓겨났어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쇼가 아니었어요. 다시 파티 즐기세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비웃는 소리였죠. 저는 비틀거리며 빌라 문을 나섰어요. 경비원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파주 빌라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이 마포 아파트까지 돌아왔는지 그 기억이 토막토막 끊겨 있어요. 택시를 탔던 것 같기도 하고 버스를 탔던 것 같기도 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굴욕감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것만 기억나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을 때 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얼굴과 목, 가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아직도 미역줄기가 엉겨붙어 있었어요. 아끼던 개량 한복은 국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저는 옷을 벗고 찬물로 화상 부위를 씻었어요.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물리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아팠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동네 슈퍼에도 안 갔고 성당 미사에도 안 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가던 시장도 가지 않았죠. 며느리가 제 얼굴과 가슴에 부어버린 뜨거운 미역국 때문에 살같이 화끈거렸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따가움보다 제 아들 진수가 하객들 앞에서 저를 향해 소리치던 그 창피하다는 말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거든요.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제가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모든 시간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밥을 지어도 한두 숟갈 뜨다가 그냥 뒀어요. 입맛이 없었죠. 물만 마시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넋을 잃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며칠 만에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혹시 유준이 안부를 묻는 건가 싶어서 얼른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들 진수였어요. 혹시나 정말 1000분의 1이라도 그날 일에 대해 사과를 하려는 걸까?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아주 잠깐 했었나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남은 숨마저 멎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희 하은이네랑 일본 와 있어요. 파티 끝나고 바로 출발했어요. 일주일 뒤에 들어갑니다. 그날 일은 어머니가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하은이한테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짐 좀 보관해 주세요. 방 하나 비워두면 되죠?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저도 모르게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하. 웃음이 나오다가 울음이 되고 울음이 나오다가 다시 웃음이 되었어요. 이게 정말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맞을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아들이 맞을까요? 며느리가 제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부은 그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여행을 떠났다고요? 사과 한마디 없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멍한 상태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제 정신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죽은 뒤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벽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서랍 밑바닥을 정리하다가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낡은 서류철 하나였죠. 이게 뭐지? 저는 홀린 듯이 서류철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어요.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죠. 첫 장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근저당 설정 계약서, 제 이름 한선우,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포 아파트의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 집이 담보로 잡혀 있더군요. 채권 최고액 3억 6천만 원, 원금 3억 원, 그리고 채무자 칸에 적힌 이름은 믿을 수 없게도 제 아들 박진수였어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계약 날짜를 확인했어요. 3년 전, 정확히 2022년 10월 15일. 제 남편 박지훈 씨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제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바로 그때였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스쳤어요. 진수가 뭐라고 했더라. 어머니, 아버지 상속세 처리하려면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해요. 여기, 여기, 여기. 그렇게 급하게 뭔가를 내밀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제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갔을지도 모르죠. 인감증명서도 떼어갔을 거고요. 제 아들이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는 저를 상대로 제가 평생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던 거예요. 저는 완벽하게 기만당했어요.
속았어요. 제 친아들한테. 3억이요. 3억 원이요. 이 돈을 뭐에 썼을까요? 아마 사돈네 환심을 사려고, 그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며느리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려고 썼겠죠. 저는 그 서류를 쥔 채로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죠. 지훈 씨, 나 어떡해요? 우리 진수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 액자를 붙들고 아이처럼 한참을 울부짖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내가 진수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는데, 제가 너무 서럽게 울다가 액자를 흔들었을까요? 사진 액자 뒤쪽에 위태롭게 붙어 있던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뭐지, 이건? 저는 눈물을 닦고 그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남편의 필체였어요. 겉봉투에는 사랑하는 내 아내 선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남편이 살아생전에 제게 편지를 남긴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남편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천천히 읽었죠. 선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네. 자네를 혼자 두고 가서 내가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알아, 다 알아. 자네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하지만 선우야, 이제 자네 인생을 살게나. 박지훈의 아내로만 살지 말고 한선우로 살라고. 정말 만약에 우리 아들 진수 때문에 자네가 너무 힘들거든. 내 대학 후배 김민준 변호사를 찾아가게. 연락처는 내 수첩에 있어. 그 친구가 자네를 도울 거야. 그리고 선우야, 나는 자네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네. 내가 자네 몰래 준비해 둔 게 있어. 제주도 땅 한 필지. 작은 거야. 그걸 민준이한테 신탁으로 맡겨뒀네.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이제 박지훈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선우. 자네 이름으로 꼭 행복하게 살아주게. 사랑하네, 선우야. 지훈.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남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본성을.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둔 거였죠. 남편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망연자실해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혹시 아들인가 싶었지만 일본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죠. 한선우 선생님 되십니까? 남자가 제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저는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김민준. 남편의 편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박지훈 선배님의 후배입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만 선배님께서 생전에 저한테 당부하신 게 있어서요. 김 변호사는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사실 최근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3억 원 대출이 잡힌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선배님 돌아가시고 나서 걱정이 되어 제가 가끔 확인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마치 남편이 보낸 것처럼 저는 남편의 편지를 쥔 채로 김 변호사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파주 빌라에서 있었던 모욕적인 일, 며느리가 제 얼굴에 부어버린 뜨거운 미역국, 아들이 저를 향해 소리친 창피하다는 말, 그리고 방금 발견한 3억 대출 서류까지 전부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는 김 변호사의 얼굴이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나중에는 분노로 굳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아들이, 김 변호사가 이를 악물었어요. 선생님, 지훈 선배님이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저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배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비밀 신탁을 하나 맡기셨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제주도 땅이었죠. 제주시 외곽 지역에 5,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제주도 땅요? 네. 그런데 선생님,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그 땅이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로 확정되면서 정부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이요? 네, 보상금 총액이. 김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25억 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25억이요? 네. 정확히는 24억 8천만 원입니다만 제세 공과금을 제하면 대략 22억 정도가 실수령액이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돈은 법적으로 오롯이 선생님, 한선우님의 재산입니다. 신탁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는 한선우, 즉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25억이라는 돈의 액수보다 제 가슴을 더 세게 울린 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한선우, 이제 박지훈의 아내도 박진수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제 이름 한선우로 살라는 그 말이었죠. 저는 그 순간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슬픔과 굴욕감이 차가운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이 멎었고 제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김민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 이제 한선우로 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니 이 집 당장 팔아주세요. 김 변호사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의 그 천박한 욕심과 제 굴욕이 깃든 이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요. 가장 빠른 금매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김민준 변호사님은 제 결심을 읽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 박진수와 며느리 최하은, 그리고 그 잘난 사돈 식구들이 일본에서 명품 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마포 아파트는 워낙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급매물로 내놓자마자 무섭게 팔려나갔어요. 정확히 3일 만에 집을 보러 온 젊은 신혼부부와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죠.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빨리 이 집을 떠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집값 잔금을 받자마자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박진수의 이름으로 제 집을 담보로 몰래 받아갔던 그 끔찍한 대출금 3억 원을 단일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버렸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대출 완납하시는 거죠? 아드님이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그냥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네, 제 아들은 참 좋았겠죠. 제게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그렇게 빨아먹었으니까요.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그 빚을 다 갚고 나니 제 목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드디어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집을 비우는 날 저는 아들 부부가 제 집에 쌓아두었던 온갖 짐들을 모조리 빼냈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 비싼 옷들, 그리고 제 손자 유준이의 장난감까지 전부요. 일부는 창고에 맡기고 일부는 그냥 아파트 복도에 내놨죠. 새 주인한테는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며칠 안에 누가 와서 가져갈 거라고요. 저는 그 집에서 제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제 옷 몇 가지와 남편의 영정사진, 그리고 그이가 제게 남긴 낡은 편지 몇 가지만 챙겼어요. 그리고 김민준 변호사님이 미리 마련해준 강원도 강릉의 조용한 바닷가 집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역을 떠나기 직전 저는 제 핸드폰을 열어 유심칩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망설임 없이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렸죠. 제 과거와의 완전한 그리고 깨끗한 단절이었어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안녕, 박진수의 어머니. 이제는 한 손으로 살 거야. 제가 강릉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무렵 일주일간의 호화로운 일본 여행이 끝났겠죠. 제 아들, 며느리, 손자 유준, 그리고 사돈 식구들이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의기양양하게 인천공항을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제 마포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섰겠죠.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아파트 복도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자신들의 짐이었을 거예요. 제 아들 진수는 당황해서 익숙하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겠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겠죠. 자물쇠는 이미 새 주인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김민준 변호사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진수가 당황해서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자 안에서 낯선 젊은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해요.
바로 그 집의 새 주인이었죠. 누구시길래 남의 집 문을 이렇게 함부로 두드리시나요? 새 주인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대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집. 아니, 우리 어머니 집이에요. 진수가 소리쳤다고 해요. 어머니 집이요? 며칠 전에 저희 부부가 이 집을 샀는데요. 전 집주인분이 짐 다 빼가라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당신들 짐입니까? 빨리 좀 치워주세요. 방해됩니다. 며느리 하은이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며 악을 쓰며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진수는 아마 저한테 전화를 걸었겠죠. 하지만 제 번호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번호라고 나왔을 거예요. 오갈 데 없어진 제 아들 식구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저를 무시하던 근거지였던 파주 빌라로 쫓겨가듯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아마 사돈 최만석 회장과 최경미 여사는 자기 집에 굴러들어온 제 아들을 보며 무능한 놈이라고 당장 내 어미를 찾아오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겠죠. 바로 그때였대요. 그들이 모여있던 그 호화로운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떴다고 하더군요. 속보입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 회장 최만석 씨가 300억 원 규모의 기획 부동산 사기 혐의로 방금 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돈 최만석 회장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대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돈 최경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뉴스를 전하던 기자가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또한 검찰은 최 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박진수 씨 등 가족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박진수.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가 저를 버리고 제 정성과 사랑을 짓밟고 선택했던 그 모든 것. 돈으로 산 집, 돈으로 산 관계, 그 잘난 사돈의 배경.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순간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6장, 강릉에서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서울의 그 끔찍했던 기억은 여기 강릉의 파도 소리에 조금씩 씻겨 나가는 것 같았죠. 저는 김민준 변호사님이 구해주신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에서 아주 조용히 지냈어요. 2층짜리 작은 주택인데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남편이 남겨준 그 25억이라는 돈은 김 변호사님이 제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해 주기로 했고요. 일부는 안전한 투자에, 일부는 정기예금에 넣어뒀어요. 저는 그저 매일 바다를 보고 밥을 챙겨 먹고 상처를 돌보며 지냈어요. 얼굴과 가슴에 남은 화상 자국은 이제 흉터로 남았지만 그날의 기억처럼 아프지는 않았어요. 저는 동네 산책을 하다가 알게 된 작은 카페에 매일 들렀어요. 바다의 아침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카페, 여사장님과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손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네, 김 사장님. 오늘 바다가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맘때가 제일 좋아요.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런 속 깊은 이야기 대신 그냥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 커피가 참 맛있다.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그냥 한 손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제 삶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김민준 변호사님을 통해 제 아들 부부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거든요. 그들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어요.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고 했어요. 사돈 최만석 회장의 사기 혐의가 전부 사실로 드러나고 파주 빌라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대요. 제 아들 진수마저 자금 세탁 혐의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곧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들은 지금 당장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는 건 물론이고 진수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서요 하고 되물었죠.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그들이 제 손자 유준이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고 하더군요. 유준이가 매일 할머니를 찾으며 온다고 할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아무 죄 없는 내 손자 유준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결국 딱 한 번만 만나주기로 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라 유준이의 엄마 아빠로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였죠.
저는 김 변호사님을 통해 제가 있는 강릉에 그 작은 카페로 오라고 연락을 전했어요. 약속한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들은 제가 알던 그 반짝이던 아들 부부가 아니었어요. 몇 주 사이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값비싼 옷은 어디 가고 다 늘어진 티셔츠에 핏기 하나 없는 초췌한 얼굴이었죠.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진수가 먼저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하은이도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울더군요. 어머님, 제가 그때 정말 미쳤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우리 유준이 생각해서라도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유준이라는 이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그들을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내려다보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그날 파주 빌라에서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나 봐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가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그날 내 마음에 부은 불이 꺼지는 게 아니다. 어머니, 진수야, 하은아, 잘 들어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날 파주에서 네가 내 얼굴에 부은 그 뜨거운 국물이 내 살갗에 닿은 바로 그 순간 너희와 나의 인연은 그걸로 끝났다. 어머니, 아니에요. 하은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는 그날 나를 짓밟는 걸 선택했다. 네가 가진 것들, 네 사돈의 돈과 그 화려한 집으로 내 정성을, 내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았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쩌니 네가 누리던 그 모든 것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아들 진수를 바라봤어요. 네가 내 인감도장을 훔쳐서 내 집에 몰래 걸어둔 그 빚 3억은 내가 다 갚았다. 진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빚도 없어. 이제 각자 알아서 너희 인생 살아라. 그 말을 들은 진수가 제게 절박하게 기어오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그 마지막 한마디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마저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제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난 내 평생을 너에게 줬다. 그리고 넌 그 보답으로 내 얼굴에 부은 뜨거운 미역국과 3억의 빚을 나에게 안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젠 됐다. 그걸로 넌 내 도리를 다한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페를 걸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저를 불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시게 쏟아지는 강릉의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여기 강릉에서 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김민준 변호사님과 제 새 친구가 된 카페 사장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물론 아무 죄 없는 제 손자 유준이는 잊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몰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가도록 신탁을 설정해뒀죠. 하지만 제 아들 박진수와 며느리 최하은은 제 인생에서 오늘부로 완전히 지워졌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저는 오롯이 한선우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있는 남편의 땅을 다녀왔어요. 그 땅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어 곧 새로운 도시가 될 거래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저는 그 땅 앞에 서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훈 씨, 당신 말대로 했어요. 이제 저는 한선으로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도 배신은 용서받기 힘들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결국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저는 이제 한선우입니다.